네, 안녕하십니까. 건국대학교 병원 내분비대사내과의 송규입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골밀도 검사, 이것만은 기억하자라는 내용으로 지금 왜 골다공증입니다. 골다공증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국내역 자료를 좀 위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골다공증의 진단, 골다공증 진단이 주로 덱사를 이용해서 진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덱사를 이용해서 진단할 때 주의점, 올바른 해석, 그다음에 그 덱사의 어떤 한계점 이런 것들을 조금 좀 깊게 좀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질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골밀도 검사가 이제 끝이 아니다라는 내용인데, 사실 그 골다공증만 검사만 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 골절의 위험이 놓여 있는 많은 사람들을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추가적으로 골절의 절대 위험도 평가라는 이제 그런 그 검사를 해서 추가적으로 위험군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서 치료를 하는 이제 그런 내용을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요약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먼저 골다공증이라는 게 뭔지를 좀 제대로 알고 가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골다공증이라는 게 뭐냐면은 골 조직의 소실로 골 양이 감소하면서 미세 구조의 변화를 일으켜 약한 자극에 쉽게 골절이 발생한다, 이 내용인데, 여기에 이제 크게 세 가지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골 양이 감소한다, 양적인 문제가 1번이고, 그 다음에는 양적인 문제가 생기면서 골 양이 자꾸 빠져나가다 보면 미세 구조들이 자꾸 이제 변형이 옵니다. 그러면은 그 골절이 좀 취약한 구조로 바뀌는 거죠. 이런 게 바로 이제 그 본 퀄리티, 본의 질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이 두 가지를 이제 합치게 되는데, 그 두 가지가 본의 스트렝스랑 관련된 거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본의 스트렝스가 떨어지면서 결국 뼈가 약해져서 쉽게 뼈가 부러질 수 있는 상태, 요거를 골다공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뼈가 약해졌기 때문에 쉽게 뼈가 부러지는데, 그 중에서 특히 잘 부러지는 부위가 있죠. 힙하고 스파인, 그다음에 이제 콜레스 프랙처는 이제 많이 잘 아실 거고, 사실 이게 이 프레질리티 프랙처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자기 키 높이 정도에서 넘어졌는데도 부러졌다,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그 프레질리티 프랙처, 또 다른 얘기로 이제 오스테오포로틱 프랙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트라우마가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도 부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뼈가 되게 약하다라는 거에 하나의 반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골다공증에 의한 골다공증 있는 환자들이 이런 프레질리티 프랙처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사실 하이 트라우마 프랙처, 그러니까 교통사고 났을 때 부러진다든가 이런 그런 심한 트라우마가 있을 때 부러지는 확률도 일반적인 사람에 비해서 그 골밀도가 원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떨어질 때마다 한 1.5배 정도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골다공증에 의한 그냥 프레질리티 프랙처도 늘고, 그다음에 하이 트라우마 프랙처도 늘고, 이제 전체적으로 다 골절의 위험이 올라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 폐경후 여성 골절의 한 80% 정도는 골다공증 때문에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고, 폐경후 여성에서는 한 40% 정도가 이제 골다공증에 의한 골절이 생긴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은, 이제 이런 굉장히 골절의 위험도에 많이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남자는 10%, 여성은 한 20%, 지금 조금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 치료를 받아야 될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지금 못 받고 있고, 골절 위험도에 많이 노출이 돼 있다라는 게 큰 문제고, 오늘 이런 이 CM리를 이제 들으시면서 이 골다공증의 어떤 심각성이나 이런 걸 조금 더 깊게 좀 생각을 해보시고, 이런 위험이 있는 그런 환자들 좀 많이 찾아서 치료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대퇴골절이 사실 굉장히 좀 문제입니다. 대퇴골절이라는 거는 대퇴골절 자체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사실 대퇴골절이 있는 사람의 한 5에서 20% 정도는 대퇴골절 때문에 사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하지 않고 살아났다 해도 한 3분의 1 정도는 장애가 남아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이제 그런 상태로 지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부담이 되는 질환이 대퇴골절이다. 사망률이 5에서 20%면은 어지간한 암 이상의 그런 모탈리티를 보이는 질환 아니겠습니까? 요거는 이제 우리 골대사학회에서 2019년에 발표한 이제 골다공증의 유병률을 보여주는 그래프가 되겠는데, 여기 주황색이 골다공증 유병률입니다. 당연히 뭐 여성에서 골다공증 유병률이 많죠. 전체적으로 한 37.3%, 남자는 7.5%, 50세 이상 성인에서 유병률입니다.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갈수록 점점 올라가는데, 60세가 되면 한 36.6, 70세가 넘으면은 68.5, 그러니까 거의 70% 정도의 여성에서는 골다공증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65세가 넘으면 그냥 기본적으로 아무런 다른 위험 연자가 없더라도 골밀도 검사를 꼭 체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남자도 보시면은 나이가 들수록 점점 유병률이 올라가는데, 특히 70세가 넘으면은 남성에서도 한 18% 정도가 골다공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도 70세가 넘으면은 골밀도 검사를 그냥 루틴으로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여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골다공증이 이제 골절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골다공증 자체 때문에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가 우리나라 자료가 되겠는데, 남성의 한 20.8%, 그다음에 여성의 13.6%가 힙 프랙처가 있고 난 다음에 1년 이내에 사망을 합니다. 근데 이제 보면 남성이 조금 더 사망률이 좀 높죠. 그러니까 일단 이제 골다공증, 골절이 생길 정도의 컨디션이 된 남성들은 굉장히 좀 사망률이 올라갈 만한 그런 취약한 분이다라는 걸로 아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들을 미리미리 찾아서 예방적으로 치료를 하고 이런 골절을 예방해 주는 게 환자의 그런 여명도 누리는 그런 중요한 출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골다공증 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제 골다공증 진단은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이제 덱사이기 때문에 덱사에 대한 얘기를 이제 주로 얘기할 거고요. 뭐 그 외에 다른 진단법이 있지만 아직은 진단이라든가 치료의 기준이 되는 것들이 거의 덱사이기 때문에 덱사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의 스트렝스를 구성하는 게 본의 매스하고 본의 퀄리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본의 매스가 한 70% 정도를 차지한다고 보시면 되겠고, 본의 퀄리티가 한 30% 정도 차지합니다. 덱사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본 미네랄 덴시티는 거의 이제 본 매스만 측정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한 30% 정도의 본 퀄리티를 측정하는 그런 것들은 이제 놓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걸 조금 더 이제 보완하는 그런 진단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트라베큘러 본 스코어라는 것들이 뼈의 질적인 변화를 좀 볼 수 있는 이제 그런 스코어가 되겠는데, 아직은 제가 파퓰러하게 쓰이지 않고 있어서 제가 오늘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토로 마커도 뼈의 퀄리티를 변화를 보여주는 이제 간접적인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제가 한참 전에 찍은 사진인데요. 골밀도를 찍는 사진이죠. 중심근 골밀도가 이제 주로 힙하고 스파인을 찍는 이제 덱사가 되겠고, 이게 진단의 거의 기준이 되는 검사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검사는 간단하고 쉽습니다. 시간도 금방 끝나고, 환자가 이제 누워 있으면 기계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찍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말단골 골밀도 검사로서 QCT라든가 울트라소노 같은 게 있는데, 요즘에는 거의 이제 잘 사용하지 않고, 이거를 이제 이 데이터를 이제 제대로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잘 사용하지 않죠. 그래서 보시면 덱사, 페리페럴 덱사, 울트라소노, CT 이런 게 다 있지만은, 그래도 진단의 기준이 되고 치료의 기준, 보험 기준 이런 것들이 다 거의 덱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덱사가 골드 스탠다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치가 T-스코어하고 G-스코어로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한번 짚고 넘어가실 만한 게, T-스코어는 20대 여성의 평균 골밀도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를 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고, G-스코어는 동년배들의 골밀도에서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보는 지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스코어는 젊은 집단에서의 표준 편차에서의 얼마의 차이가 있느냐를 보기 때문에 이거는 그 뼈의 강도를 우리가 제대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뼈의 강도가 젊을 때 제일 좋고 나이가 들면 점점 나빠지기 때문에 이 골다공증을 진단을 하기 위해서는 이 T스코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T스코어가 마이너스 1.0에서 2.5 사이면은 이제 오스테오페니아라고 그러고, 마이너스 2.5 이하가 되면은 이제 오스테오포로시스. 오스테오포로시스가 있으면서 프레지드 프랙처가 있다. 그 스파인에 컴프레션 프랙처가 있다든가, 힙 프랙처가 있다든가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시비어 오스테오포로시스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의 이제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이게 65세 정도 된 환자인데 골밀도가 이 정도 나왔다. 그러면은 이 환자의 그 스코어를 이쪽으로 쭉 연결해 보면은 이 젊은 연령에서의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에서 그 분포는 한 마이너스 2.5 정도 되기 때문에 T스코어가 마이너스 2.5라고 진단이 됩니다. 근데 G스코어는 우리가 이제 잘 사용하지 않지만은 2차성 골다공증 진단이라든가 50세 이전의 남성 또는 폐경 전 여성에서는 요 G스코어를 이용을 하기 때문에 한번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동일 연령 집단 내에서의 그 평균값에서의 그런 그 분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G스코어가 마이너스 2.0 이하일 때를 우리가 연령 기대치 이하다, below the expected range of age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제 그 고등학교 다닐 때 그 정규 분포 곡선에서 이 마이너스 2.0 수치를 이렇게 계산해 보면은 위아래로 이 면적이 한 0.0455니까 한 4.5% 정도입니다. 근데 골다공증은 마이너스 쪽으로 가 있기 때문에 한 2.25%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 인구 집단에서 그 자기 동년배의 인구 집단에서 하위 2.25%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굉장히 뼈 골밀도가 낮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서는 2차성 골다공증이 있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똑같은 환자의 그래프에서 T스코어는 마이너스 2.5더라도 G스코어는 나이가 들수록 계속 그 평균치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그리고 스탠다드 데비에이션도 그거에 따라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환자에서는 요 노란 곡선이 마이너스 1.0이 되겠고, 요 빨간 곡선이 마이너스 2.0이기 때문에, G스코어는 1.2 정도, 나온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골다공증, 골밀도 촬영에 대해서 이제 한번, 실제적인 촬영에 대해서 보실 텐데, 스파인하고 이제 힙을 촬영하게 되는데, 스파인 이제 중간에 오게 돼야 되겠고, 이스키움이 이렇게 나타나야 됩니다. 일리아 크레스트가 잘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12번째 립이 보이고, T12가 이렇게 같이 보이는, 요런 형태가 이제 되게 촬영을 해야지 제대로 된 촬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과치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제 L1에서 L4까지가 평균치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게 진단입니다. 하나만 마이너스 2.5라 그래서 골다공증이 나오고 진단하는 게 아니고 평균치로 진단한다. 그렇지만은 이제 스파인에 여러 가지 변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따 보겠지만은 압박골절이라든가 뭐 퇴행성 변화가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값이 좀 튀거든요. 이제 그거는 이제 빼고 계산을 하라라고 돼 있고, 특히나 이제 T 값이 이게 주의 요추하고 1 이상 차이가 난다. 그러면은 그 스파인에는 뭐가 다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거는 이제 빼고 판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추적 검사할 때는 반드시 이제 똑같은 영역을 측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이제 Region of Interest (ROI라고 그러는데 처음에 측정했던 영역하고 똑같은 부위를 선정해서 측정을 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힙의 그 검사도 보면은 항상 이제 그 BMD 사진을 보셨을 때 이게 잘 찍혔는지도 한번 확인을 꼭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머가 이렇게 수직으로 잘 돼 있는지, 아니면은 피머 넥이 중간에 다 와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여기 레서 트로칸트 있지 않습니까? 레서 트로칸트가 보일락말락하게 다리를 좀 돌려주는 거거든요. 너무 돌려도 안 되고 보일락말락하게 좀 돌려서 찍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찍혔는지를
확인하셔야 되고, 이렇게 제대로 안 지키면은 이 골밀도 수치가 좀 변화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런 뭐 제대로 포지셔닝을 못 잡았다든가, 그 다음에 ROI를 제대로 못 찍었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어차피 찍는 사람이 항상 똑같은 사람이 찍을 수도 없고, 뭐 항상 숙련된 사람이 찍을 수 없기 때문에 뭐 그런 퀄리티 컨트롤이 안 되면은 결과치가 또 이상하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클리니컬 디시전을 제대로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정도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 이제 골밀도가 오버 에스티메이션 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걸 제가 몇 개 말씀을 드리면은 스파인의 디제너레이티브 체인지, 그러니까 퇴행성 변화가 있으면은 오스테 파이트가 생긴다든가 뭐 그렇기 때문에 골밀도가 좀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버테브럴 프랙처 같은 경우, 골밀도라는 게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 아니겠습니까? 근데 부피를 못 구하니까 면적분의 질량이거든요. 그래서 면적이 버테브럴 프랙처가 되면 면적이 확 줄어들기 때문에 밀도 자체가 올라가게 나타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스파인 앞에 있는 림프노드라든가 에어타의 캘시피케이션이 있다. 그러면은 그 캘시피케이션이 본에 있는 것처럼 계산이 돼서 높게 나타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앵킬러징 스폰딜라이티스라든가 아니면 스파이널 퓨전 했을 때 뭐 메탈이 있다든가 그러면 당연히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컴프레션 프랙처가 있으면 옛날에 시멘트를 넣은 버테브럴 플라스틱을 하면은 이것 또한 골밀도 수치가 높게 나오는 그런 하나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언더 에스티메이션 된 경우도 뭐 이거랑 좀 다르게 뭐 라미넥토미에서 뼈를 깎아냈으니까 이런 경우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멀티플 마일로마 때문에 뭐 본의 그 라이트 본 메타가 됐다. 그러면 당연히 골밀도가 좀 더 낮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 실제 예를 한번 보시면은 이 환자 이제 L1, L2, L3, L4의 이제 그 T-스코어를 보면 2.4, 2.5, 2.1인데 L4는 마이너스 0.8입니다. 그 주위에 있는 그래서 결과치가 마이너스 1.7로 골다공증 그 골밀도의 T-스코어가 좀 뭐 오스테오페니아에서 약간 좀 높은 쪽의 페니아 정도 나오는데, 사실 여기는 G L 스파인하고 T-스코어가 1 이상 차이가 나기 때문에 요 L4는 뭐가 문제가 있다. 요 값은 버려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딱 보면은 퇴행성 변화 때문에 오스테오파이트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요 골밀도가 오버 에스티메이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개를 가지고 진단에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도 비슷한 내용인데요. 여기는 피머가 보면 마이너스 2.1, 뭐 2.2 골다공증이 많이 근접해 있는데 스파인은 뭐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2.4, 3.7, 특히 뭐 L2는 이렇게 나오고 있어서 주위에 있는 스파인하고 또 1 이상 차이가 나고, 그래서 봤더니 L2는 굉장히 좀 짜부러져 있고 좀 문제가 좀 있어 보이죠. 사진을 찍어봤더니 L2에 컴프레션 프랙처가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컴프레션 프랙처가 있으면은 골밀도가 오버 에스티메이션 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힙 같은 경우는 이 포지셔닝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제 포지셔닝을 제대로 못한 거죠. 레서토칸도 좀 굉장히 많이 보이고, 피머도 지금 수직으로 있는 게 아니라 사선으로 좀 있고, 그래서 사진도 제대로 안 찍혔고, 그러니까 ROI가 제대로 측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는 피머 네게 T스코어 마이너스 1.4였는데 아마 이 환자 스파인의 이제 BMD가 2.5 이하에서 비스포스포네이터 1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1년 정도 썼는데도 피머 네게 마이너스 2.1로 더 나빠졌습니다. 그럼 이 사람이 진짜 나빠졌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다시 측정은 했을 때는 이제 제대로 포지션 잡고 ROI 제대로 해서 이 값은 이제 제대로 나온 거고, 사실 이때는 포지셔닝이 제대로 안 되고 ROI가 제대로 안 돼서 오버 에스티메이션 됐을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는 이 골밀도의 그런 경과를 해석할 때도 이런 거를 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골밀도를 이제 계속해서 찍게 되는데, 시리얼 BMD를 찍는데, 되게 뭐 골밀도를 찍는 방법은 당연하죠. 우리 그 치료에 대한 반응도 보고, 약을 쓰다 이제 끊게 되면은 끊고 난 다음에 다시 쓸 건지 말 건지 결정해서 다시 찍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골밀도를
찍는 게 이 치료의 어떤 방침이 변화가 있을 때는 또 찍어야 되겠죠. 특히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글루코콜티코이드 세라피를 할 때는 간격을 조금 더 자주 해도 된다. 그래서 우리 그 보험 규정에도 한 6개월에 한 번 하셔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글루코콜티코이드 사용할 때는 그런 예외 규정을 좀 두고 있죠. 그래서 위치는 항상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ROI가 동일한 리전 오브 인터레스트를 찍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이에 진짜 혹시 뭐 컴프레션 프랙처가 생겨가지고 뭐 퓨전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버테블 플라스테이트든지 이런 시술을 했는지 없는지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골밀도 수치에 이제 앱솔루트 BMD 수치가 있습니다. T 스코어, G 스코어가 아니라 이 앱솔루트 BMD 스코어를 이용해서 변화량을 보고 그 변화가 정말로 의미 있는 변화인지 아니면은 그냥 그 오차범위 안에 있는 변화인지를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그 파악하는 수치가 이제 리스트 시그니피컨스 체인지라고 해서 LSC라고 하는 이제 그런 수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설명을 드릴 텐데 뭐 당연히 BMD도 기계고 그다음에 이제 BMD를 찍는 것도 이제 사람이기 때문에 테크놀로지스트이기 때문에 다 이제 어떤 약간의 오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오차를 합쳐놓은 게 이제 프리시전 에러라고 정의를 하고 프리시전 에러를 이제 구하는 거는 이제 뭐 15명 환자를 한 3번 정도 측정한다든가 아니 30명의 사람을 2번 정도 측정을 해서 이제 그런 그 오차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이제 계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트 시그니피컨 체인지는 이런 오차 범위 프리시전 에러에다가 2.77을 곱하는 값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허용하는 프리시전 에러의 이제 상한치가 에스파인 같은 1.9, 휘머냉 2.5, 토탈이빔 1.8. 그러니까 이 범위를 벗어난 프리시전 에러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기계가 문제가 있든지 아니면 테크니션의 문제가 있다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요 밑으로 프리시전 에러를 이제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실제 그 시리얼로 골밀도를 찍었을 때 이 사람이 이제 골밀도의 변화가 이제 정말 있는지 없는지를 이제 판단하는 예를 한번 보실 텐데요. 1년 전에 찍었던 BMD에서는 T스코어 마이너스 2.1이고 1년 있다 찍은 게 마이너스 2.3입니다. 그러면 이게 0.1이니까 이게 차이가 있는지 없는지 뭐 있다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오차범위 아니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이걸 조금 더 이제 면밀하게 보려고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앱솔루트 밸류의 변화가 얼마인지를 보자는 얘기죠. 그래서 마이너스 0.865에서 0.820으로 떨어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앱솔루트 변화는 마이너스 5.2%가 나왔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5.2%가 정말 의미 있는 변화냐? 그래서 이 기계의 프리시전 에러가 보니까 3%였어요. 그래서 3% 플러스 마이너스 3%면은 그러니까는 리스트 시그니피컨 체인지 안에 들어있는 거고 3%를 벗어나면은 이건 이제 의미 있는 변화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5.2%니까 3% 벗어났기 때문에 이거는 T스코어는 마이너스 0.1 변했지만은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게 5.2% 감소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환자에서는 약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골밀도가 감소했다 그러면은 꼭 환자가 약을 제대로 먹었는지 컴플라이언스가 좋은지 이런 거를 먼저 한번 꼭 물어보시고 잘 먹었다 그러면 이제 치료 방침을 조금 좀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ISCD라고 해서 인터내셔널 소사이티 오브 클리니컬 덴시토메트리 그 협회 그 홈페이지 가면은 프리시전 에러를 이제 구할 수 있는 그런 공식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수치만 나면은 이제 그런 걸 구할 수 있도록 캘큘레이터가 있으니까 혹시 직접 BMD를 측정하시면은 한번 여기 홈페이지를 이용해 보시는 것도 방법일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인데 이제 골밀도 검사가 끝이 아니다. 그러니까 골밀도 검사만 가지고 골다공증 골절을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이제 얘기가 되겠는데. 요 그림은 이제 골다공증 치료나 이런 거 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림이거든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골밀도가 나빠질수록 이게 오스테오포로시스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골밀도 나빠진 사람들의 그 절대적인 사람의 수는 갈수록 줄어들겠죠. 그렇지만은 이 뼈가 나빠질수록 골절율, 그러니까 뼈가 잘 부러지는 율은
이게 올라갑니다. 그렇지만은 절대적인 골절이 되는 사람의 수는 마이너스 1.0에서 2.5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더라. 왜냐하면 여기에 사람들이 되게 많이 몰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오스테오페니아 그 레인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골절이 될 만한 위험도를 가진 사람들을 색출해내서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예가 보시면은 같은 골밀도더라도 50대 때하고 60대 때, 70대, 80대 때가 이 부러지는 율이 차이가 확 납니다. 그러니까 이 T스쿼만 가지고 우리가 골절을 예측할 수가 없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거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제 알기 위해서 그 수십만 명의 데이터를 이제 모아가지고 앞으로 10년 이내에 사람의 골절의 위험도가 얼마 정도 되는가를 산출하는 게 이제 프렉스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 사이트로 들어가시면은 계산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 들어가시면 이제는 골절 위험 인자들이 다 나옵니다. 뭐 담배를 피는지,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 성이 어떻게 되는지, 뭐 가족력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골절의 추가적인 위험 인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넣어서 앞으로 10년 이내에 골절 위험도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 보시면은 이런 홈페이지가 나오고, 여기다 이제 우리나라 데이터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이제 그 태극기에 있으면서 여기다 이제 그 항목을 이제 넣으시면은 마지막에 이제 메이저 오스테오포로틱 프랙처의 위험도, 힙 프랙처 위험도. 그래서 메이저 오스테오포로틱 프랙처 위험도가 한 12% 나오고 힙 프랙처 위험도가 5.0% 나왔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치료할 건지 말 건지를 이제 추가적으로 또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뭐 치료에 대해서는 더 깊게는 얘기 말씀 안 드릴 건데, 골다공증 환자에 치료해야 되는 경우, 그러면 이미 골절이 있는 환자들은 그냥 골다공증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골다공증성 골절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치료하고, 우리 보험에서도 이런 사람들은 그냥 그 골밀도 없이 치료하는 걸 인정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골다공증 환자는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골감소증 환자에서 누굴 치료해야 되냐. 이거는 이제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10년 골절 위험도, 프렉스에서 대퇴골절 위험도가 3%, 주요 골다공증 골절이 20% 이상. 그러니까 아까 환자는 대퇴골절 위험이 3%였잖아요. 5%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오스테오페니아지만은 골절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치료를 해주는 게 원래는 원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는데, 요약을 해보면은 골다공증 환자 그 생각보다 굉장히 많다.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점점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환자들은 점점 더 늘어날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성에서 37%, 남성에서 5.7%인데 나이가 들수록 훨씬 더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골다공증 때문에 골절이 되게 되면은 사망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치료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골다공증 진단에서 이제 그 치료의 여러 가지 주의점, 언더 에스티메이션 되거나 오버 에스티메이션 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추적 검사를 할 때 이제 프리시전 에러하고 리스트 시그니피컨트 체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고, 이걸 어떻게 이용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골밀도 이외에도 오스테오페니아 환자에서도 골절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환자에 대해서는 프랙처 리스크 어세스먼트 툴이라는 프렉스라는 거를 이용해서 골다공증성 골절의 위험도가 높은 사람들 색출해서 치료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